인도네시아의 2대 대통령이자 독재자로 잘 알려진 수하르토의 통치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는 외형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부정부패의 만연으로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불만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폭발하게 되는데요. 1998년 5월 2일 동부 자카르타의 사범대학 학생들이 수하르토의 부정부패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던 도중 진압 경찰에 의해 2명의 중상자가 발생했고 5월 11일에는 자카르타 서부의 트리삭티에서 학생들의 규탄 집회가 열렸는데 이때 진압군의 발포로 6명의 학생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흥분한 사람들로 인해 다음날 5월 12일부터는 자카르타 전역이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자카르타에서 시작된 시위는 폭동으로 발전하여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확산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를 주도하던 인도네시아인들은 이전부터 갈등을 겪고 있던 화교들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건이 바로 인도네시아의 중국인 학살 사건입니다. 하지만 조직적인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학살이 아니라 폭동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하는데요. 중국인 상점들을 약탈하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살해하고 여자들을 강간한 것은 사실인데 뭔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폭동으로 수도 자카르타에서만 화교들의 공장 5천여 개와 집이 불태워졌고 170여 명의 화교 여성들이 성폭행 당했으며 1200여 명의 화교가 살해당했는데 재산 피해는 약 3조 1000억 루피아,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2529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진상조사에 따르면 사망자의 대부분은 상점에 불을 지르고 약탈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인도네시아인들이었고 중국인들의 재산을 노린 폭력은 만연했지만 실제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살인사건은 많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데 실제 폭동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는 무차별 살인이 있었고 폭도들을 피해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세한 자료나 증거가 없으니 학살 대신 폭동이라고 정정하겠지만 외신에 따르면 강간한 중국인 여성을 불길에 던져 죽였다는 증언이 확인되었고 여러 경로를 통해 중국인 여성에 대한 집단 강간 및 살인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하비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화교들을 살해한 것과 부녀자들을 성폭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수하르토 독재 정권을 규탄하던 시위가 왜 중국인들을 약탈하고 강간하는 사태로 변질된 것일까요? 수하르토 정권이 의도적으로 시위대의 분노가 중국인들에게 향하도록 여론을 물타게 했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나는데요. 인도네시아의 경제를 화교들이 장악하고 있다 보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남의 나라에서 부자 행세하는 중국인들이 미웠겠지만 워낙 개념 없고 무례한 중국인들이다 보니 다른 요인이 더 많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인도네시아 사태를 접하게 된 중국인들과 세계 각지의 화교들은 충격과 함께 분노를 금치 못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당시 중국의 지도자였던 장쩌민은 내정 간섭은 안 된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많은 화교들이 공산주의보다는 민주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 화교가 70%를 차지하는 싱가포르에서 공군 수송기를 급파하여 구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때 피신한 화교들 중 대부분은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 화교 중에서 많게는 약 10만 명 가량이 외국으로 탈출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당시 인도네시아 최고의 부자였던 수도노 살림 역시 자카르타에 있던 자신의 집이 폭도들에 의해 공격당하자 싱가포르로 이주하여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살던 우리나라 교민들 역시 폭동으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는데요. 당시 교민들은 소지품에 태극기를 달아서 중국인이 아님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사건 이후부터 화교들은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도록 바닷가 근처에 살게 되었다는 썰이 있습니다. 자카르타 폭동 사태가 수하르토의 사위이며 당시 전략 사령관이었던 프라보어 중장에 의한 일종의 쿠데타였다는 주장도 있는데 1998년 5월 9일부터 15일까지 수하르토가 이집트 방문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통합군 사령관이자 국방부 장관이었던 군부의 라이벌 위란토를 제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폭동 사태를 일으켰다는 거죠. 프라보어는 위란토의 지휘 능력을 문제 삼기 위해 자신의 부하들을 진압군으로 위장 잠입시켰고 평화 시위 중인 대학생들에게 실탄 사격을 하여 폭동을 걷잡을 수 없이 키웠다는 것입니다. 또한 군인들을 고교생 차림으로 위장해 차이나타운에 투입했고 이들의 선동으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약탈, 강간, 방화 등이 조직적으로 자행됐다고 합니다. 폭동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위란토를 몰아내고 수하르토의 진정한 후계자가 되고자 했으나
결론적으로는 수하르토뿐만 아니라 자신도 같이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는 썰이었습니다. 프라보어는 이후 정치인으로 변신하여 대선까지 도전했지만 참패합니다. 하지만 2019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었고 지금도 그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더라는 썰을 무시하더라도 독재자의 하수인이자 사위였던 프라보어가 국방부 장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도 군부와 독재자의 추종 세력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17세기 초의 바타비아, 지금의 자카르타 지방을 차지하면서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이자 세계 최초의 다국적 기업이라고 불리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였고 이 회사를 통해 식민지를 개척하고 다스렸는데 가짜 계란 그리고 폐타이어와 신발 가죽으로 타키오카 펄을 만들 정도로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 하는 중국인들을 이용한다면 네덜란드의 식민지 경영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인도 회사는 중국인들을 중간 관리인으로 하는 징세 도급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국가의 일정 금액의 세금을 미리 내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를 대신해서 걷어들이는 것인데 이게 당연히 부패와 착취의 온상이 됩니다. 나라는 세금을 거들어 다닐 필요 없이 건물주가 월세 받듯이 알아서 돈이 들어오니까 편한데 국가의 100만 원을 먼저 지불하고 독점권을 획득한 중국인은 당연히 자신의 이득을 더해 150만 원 또는 200만 원을 걷어들이는 것이죠. 덕분에 중국인들은 중간 착취자라는 이미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미 식민지 시기 이전부터 상업활동을 통해서 큰 부를 축적한 화인들은 네덜란드의 식민지 시대에 와서는 식민지 정부를 등에 업고 강력한 경제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토착민에게는 부러움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1965년에도 대량학살을 경험합니다. 바로 1965년 9월 30일 930 사건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위에 아시아의 독재자들 1편을 시청 부탁드립니다. 930 사건을 통해 수하르토는 권력을 차지하고 반정부 시위가 중국인 약탈과 폭동으로 변질된 1998년까지 32년간 인도네시아의 독재자로 군림하는데 1966년 정권을 잡은 수하르토는 빨갱이를 때려잡는 강성우파 캐릭터로 미국의 무기나에 반공산주의 척결에 나섭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30만 명에 이르는 화인들이 대량으로 학살당하게 되죠. 이제 막 정권을 잡은 수하르토에게 가장 강력한 위협은 당시 세계에서 중국, 러시아 다음으로 가장 많은 당원을 보유하고 있던 인도네시아 공산당이었고 수하르토는 이들을 중국이 뒤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때문에 유언비어를 퍼뜨려 반중국 분위기를 만들었고 특히 인도네시아인들 사이에서 반감이 많았던 화교들은 그 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화교들은 중국 게임을 숨기기 위해 인도네시아식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국적도 중국에서 인도네시아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부를 자랑하거나 정치적으로 눈에 띄는 행동을 하는 것도 자중하자는 여론이 생겨났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중국인이 학살당한 역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1740년에 이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 의해 이뤄진 유혈 사태로 인해 만여 명의 화교가 사망하고 동인도 회사의 군대도 500여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8세기 초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광산과 고무, 사탕수수, 농장 등에서 일할 중국 노동자들을 바타비아 지금의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로 이주시켰는데 이들 화교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의 밀수무역에 관여하면서 상권을 장악하였고 식민지 정부와 토착민 사이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부를 축적하여 실질적인 지배층 세력으로 성장합니다. 갈수록 영향력이 커지는 화교를 보면서 네덜란드의 입장에서는 기르던 개가 주인을 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174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력 산업이던 설탕 가격이 폭락하고 커피 수출도 주춤해지면서 바타비아의 경제가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이때 눈에 들어온 게 돈 많은 중국인들이었죠. 우선 1740년 7월 화교들에게 거주허가 서류를 등록하도록 법을 정하고 거주증 없이 일하는 화교 노동자들을 찾아내 다른 네덜란드 식민지의 농장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관리들은 부유한 화교들에게는 뒷돈을 요구하기도 했고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 화교들의 재산을 빼앗습니다. 불만이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던 화교들은 결국 무장투쟁을 준비하게 되는데 당시 네덜란드의 총독이었던 발케니어에게는 꼴보기 싫던 화교들을 처리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었죠. 결국 1740년 10월 7일 화교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제당소를 약탈 후 불태우고 50여 명의 동인도 회사 병사들을 살해하게 됩니다. 이를 빌미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병사들의 본격적인 중국인 학살이 시작되는데 중국인들이 모여 살던 화교촌의 집, 상점으로 쳐들어가 강탈하고 남녀노소 구분 없이 살해했습니다. 심지어 화교 병원의 환자들뿐만 아니라
시청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죄수들까지 처형했죠. 거의 모든 화교들의 집과 상점들이 불에 탔고 도시 안의 화교인들을 총기, 방검, 도끼, 몽둥이 등으로 살해하여 운하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수가 너무도 많아서 발에 물을 적시지 않고도 운하를 왕래할 수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발케니어 총독은 10월 20일 전투의 종식을 위해 모든 사건의 원인을 화교 반란군에게 돌렸고 사태 진화를 위해 반란군의 수장에게 현상금을 걸고 나머지 화교들은 사면하였지만 겉으로만 그랬을 뿐 화교들을 사냥하는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당시 화교들이 학살당한 사건은 중국에도 보고되었는데요. 청나라 제6대 황제 권룡제는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은 조상의 묘를 지켜야 하는 임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외국에서 태어난 중국인들 역시 그냥 이방인일 뿐이라며 이 사건을 그냥 무시했다고 합니다. 충돌이 끝난 후 살아남은 화교들은 서서히 바타비아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요. 1740년 10월의 학살로 인해 바타비아에서만 약 1만 명의 중국인이 살해당하였으며 최소한 약 500명이 부상당하고 중국인 소유의 가옥 6,700채가 약탈당한 후 불에 탔습니다. 상황이 모두 종료된 후 네덜란드는 화교들에게 오늘날의 근로독 지역인 차이나타운 안에서만 생활하게 하고 바타비아 남쪽 성벽에 대포를 설치한 후 그 성벽 위에서 근로독 지역을 감시했습니다. 화교들이 거주 지역을 나오기 위해서는 통행권을 발부받아야만 했습니다. 학살의 주동자인 총독 발케니어는 1741년 말에 공식적으로 퇴임한 후 1742년 1월 25일 네덜란드로 귀환하는 도중 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붙잡히게 되는데 이후 1742년 8월 바타비아로 끌려가 바타비아 학살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1744년 3월에는 사형을 선고받고 그의 모든 재산은 압류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판결에 굴복하여 재심을 신청하는데 재판을 기다리던 발케니어는 1751년 6월 20일 옥중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중국인에 대한 혐오는 이처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박해에도 화교들은 끝까지 살아남아 현재 인도네시아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에 대한 거부감은 지금까지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2019년에는 전 자카르타 주지사였으며 조코이 대통령의 정치적 동반자였던 바수키 차하야 푸르나마 일명 아옥전 주지사가 신성모독 혐의로 2년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을 당했는데요. 표면적인 이유는 이슬람의 코란을 부정했다는 이유였지만 그가 중국계로는 드물게 정치적인 성공을 거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이 컸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속에는 악마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중국 화교들의 순환을 이야기하면서 마음 한편에는 통쾌한 기분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굳이 변명을 하자면 그만큼 요즘 중국인들의 행동과 언행들이 전 세계인들을 적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세계 어디서나 미움받는 중국인에 대한 이야기 2탄으로 왜 또 중국인이 필리핀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